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이 3대 지수가 1% 내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그동안 굉장히 장기화가 되었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쪽은 봉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이 이철 중국 전문가 박사 모셨는데요.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정말 타이밍이 좋게 또 저희 출연을 응해 주셨습니다. 이제 보자면은 지난 7일이었죠. 일본 다카이치 총재 입에서 대만 유사 발언이 사실상 도화선이 됐는데 어제는 이제 대만 옆에 일본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게 일본의 이 방위성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공통된 키워드가 대만인데 이게 네. 사실 발단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이것은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라는 말하고요. 그렇죠. 국가 존립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죠, 자세히. 네, 첫 번째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란 말은 세간에 알려진 거는 전 총리였던 그 아베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네, 아베 총리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의미는 만일 대만에서 유사시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상 이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거였죠. 네. 그것은 일본에도 유사시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위기 상황에 빠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타이완의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일본과 미국 사이에 2차 대전 후에 이루어진 그 미일 안보 조약, 그렇죠. 예, 그 안보 조약에 공개되지 않은 부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록이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본이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으로 볼 것이냐. 네. 이것들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요. 네. 네. 그 몇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대만이 위험에 빠지면 일본이 대만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대만이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일본의 안보가 위험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네.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도와준다.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게 의무화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필요하면 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의무적인 어떤 개입을 좀 정당화시키는 그런 수단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아베 수상 말미에 뭘 했으면 소위 집단 자위권을 주장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때 했던 표현이 바로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존립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면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타국이 일본을 공격하려 하거나 뭔가 준비를 하면 그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실제로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아도 네.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 두 가지를 연이어서 발언을 한 거예요.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고 하는데 네. 국회 질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카이치 총리가 대답하기를 중국 쪽이 대만에 군함을 동원하고 네. 무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봉쇄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국가 존립 위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 그러면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고 그리고 일본 유사시라는 거의 정의는 사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심지어 봉쇄까지만 해도 네. 일본은 그것을 국가 존립 위기 상황으로 보고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인데 네. 여기에 말은 안 꺼냈지만 미군의 개입은 자동적으로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네. 그런 뜻이 되죠. 사실상 맞아 이 부분도 상당히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또 사실 이 국가 전망의 위기 사태 이게 예전에 이제 거의 한 100년 전이죠. 이제 만주사변이나 또는 이제 네.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사실상 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약간 선전 문구 그거랑 또 비슷한 그런 네. 어휘가 쓰였더라고요. 역시나 그 일본뿐만 아니라 배후에 미국이 있었기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오사카 주재하고 있는 중국 영사는 다카이치 총재의 목을 베겠다 이런 심각한 좀 발언까지 내뱉었는데 네. 뭐 사실 일본 측에서 미사일까지 좀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전쟁으로 좀 격화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네. 거기에는 또 사연이 있죠. 원래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을 사정권에 두는 소위 중거리 미사일을 네. 잠시 훈련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섬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본의 섬이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미국이 그 여태까지 노력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거리 미사일의 포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미국이 그 미사일을 철수했어요. 철수했다고요. 네. 네. 근데 원래 명분상 영구 배치가 아니라 잠시 훈련용으로 가져왔습니다라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네. 가져간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일본 정부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본 국방상이 자기들 일본에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 발언이 거기에서 나왔군요. 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뭐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일본이 거기에 밀리고 굴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그 조약에 써져 있는 그 공개되지 않은 부록에 있는 말을 네. 믿고 미국의 힘을 좀 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발언이 뭔가 예견된 발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당황해서 약간 미사일을 뺐다 이렇게 약간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대만 유사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일본이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건 미국이 할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똑같이 일본이 이렇게 대만을 지원한다고 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같은 사람은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의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에 그렇죠. 들어갔지 수입 않습니까? 금지였죠. 그래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네. 또 성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대만에서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그다지 그 긍정적이거나 반기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자신의 노선이나 정책을 분명히 밝히는 것일지 몰라도 네. 대만 입장에서 목숨을 건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왜 우리를 갖다 쓰냐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일이고 진짜 심사숙고해줘야 되는 일이죠. 또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봉합을 겨우겨우 해놨는데 다시 예. 이걸 듣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조심 지금 중국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돌출 상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확실히 좀 뭐 대만도 그렇고요.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뭐 최근에 반도체랑 히터를 둘러싼 싸움이 겨우겨우 좀 진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지율 반등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이런 타이밍이 좀 눈치 없이 좀 약간 끼어들었다라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일본에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 뭐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다 여기에 좀 위배되는 발언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속내도 있을까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지는 그쵸, 않은 것 분위기상,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양안 전쟁의 가능성은 지금 매우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미 군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이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15차 계획기간, 네. 다시 말해서 2026년부터 2030년이 양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요. 명확하게 짚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 내에서 그들의 말로 국제관계의 전문가,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안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인민대학의 진찬롱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강양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통일의 정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고요? 예, 중국과 싸우게 되면 미국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상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을 이제 통일하고 나면 네. 한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당히 섬찟한 발언이네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중국 내에서도 이제 전쟁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반. 그렇죠.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본토내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네. 아니잖아의 분위기가 반. 그다음에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군. 네. 그리고 일본은 이번 일로 톡톡하게 이 양안 전쟁과 중일 간의 무력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우리 사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네. 있는 점이 매우 다르다고 하겠죠. 네,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아직까지는 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약간 경계심이 일본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일본에서 이미 이런 총리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잡았고 그게 최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겠죠. 그럼 또 이제 이 양안 전쟁 그러니까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상 봉쇄 단계에서만 좀 끝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는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저는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필코 전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왜냐하면은 대만에 상륙 가능한 가능한 네. 한 10개 좀 넘는 정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0개, 많이 네. 보는 사람은 한 12, 또 14개까지 생각보다 보기도 많네요. 합니다. 네. 아닙니다. 대만이 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사실은 어디든지 배가 상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포인트가 실제로 굉장히 제약돼 있다는 것으로 네. 여기에 집중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고 네. 간다면 다 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네. 전면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미국이 함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국을 겨냥한 그런 타이완 봉쇄라는 네. 그런 형식의 포메이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면전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니 참 정말 섬뜩한데 그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나 좀 미국은 일본 편에 설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까요? 일본 편에 쓴다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양안 전쟁에 관한 네. 한 배를 탄 거죠. 그렇죠. 예, 그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왔던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태까지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유지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랴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잘 관리하는 것이 네. 우리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보고 너는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러면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엄마 집 갔다가 또 하루는 아빠 집 갔다가. 그러니까 네. 엄마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용돈은 양쪽에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두 분이 이혼을 해버리면 그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쪽을 선택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네. 우리는 한미 동맹이 근간이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니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외교의 마지노선을 굳이 친미냐, 친중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친미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가깝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친미죠. 노선이 예, 더 예. 가깝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또 이제 양안 전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GDP가 거의 23%가 증발할 것이다. 대만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뭐 과장된 그런 기사일까요? 사실 그런 분석은 몇 군데 싱크탱크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 23%라는 숫자는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말라카 해협이요. 네, 그래서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3%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GDP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다. 이런 굉장히 또 심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깊어가는 중일 간의 이 갈등의 골, 오늘 이철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